저는 다주택자인데 개수를 줄여야 하나요? 아니면 지방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까요?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틀리고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 틀려요. 한 3개에서 5개 사이. 세 개, 이분 아세요? 그냥 얼추 그 정도. 3개에서 5개인데, 이제 그게 있어요. 본인이 이제 실거주 안 옮기고 똘똘한 채는 이미 움직이지 않고 확정적으로 돼 있다. 근데 본인이 다주택자다. 그러면 조금 더 자산이 크지 않고 작다. 그럼 짜잘한 걸로 개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근데 올해 하반기랑 내년 대선 해가지고 리스크랑 기회가 동시에 있으니까 운용자금은 조금 남겨놔야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지금 만약에 올해 하반기 아무것도 안 해놨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담아놓을 건 좀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매매하고 하반기에 잔금 쳐야죠. 그래야 내년 종부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반기 잔금 칠 거 몇 개 해놓고 이제 내년 대선 준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긴 너무 아깝지. 그럼 한번 뭐 급하신 분들 있으시니까 바로 들어가죠 뭐. 하반기하고 내년 부동산 전망과 대선 이슈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둘 다 지금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전염병이나 뭐 이것저것 해서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 징벌적인 세금이다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정말 없었던 일처럼 싹 없애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갈 거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게 이제 기회가 될 거냐. 그러니까 짧게 보면 대선 전에 표를 받아야 되니까 분명히 미끼를 많이 던질 거란 말이죠. 그죠? 3월까지 투표일까지. 네네. 투표 전까지 그러면서 조정지역을 해제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많이 쏠깃하다. 예, 그죠. 최근에서도 한 번 있었잖아요. 주거심의위원회 열러가지고 한번 이거 조정지역을 해제해줄 만한 조건에 들어온 지역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주거심의위원회 열릴 거다라고 하니까 뉴스에 이렇게 약간 소문을 뿌리잖아요. 흘려. 예, 일부러 흘리는,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응을 보려고. 간 보려고. 그쵸. 국민들의 이제 반응을 보고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게 미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이제 내가 유리하다. 그럼 조정지역을 해제해주고. 만약에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좀 퍼지고 그게 결정이 나기까지 사이 동안에 움직일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한번 올라갔던 가격이 문제는 그렇게 만약에 조정지역 해제될 거야 라고 이제 소문이 막 나서 그 지역을 막 매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조정지역 해제가 안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하락해야 돼.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게 그렇지.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또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보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게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리스크를 크게 볼 거냐, 기회로 크게 볼 거냐, 그건 이제 본인의 기준이랑 성향이랑 판단에 맡겨야 되죠. 근데 앞으로 지금 나올 지역들이 매수를 할 때 보는 투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에 맞고 대선이 뭐 잘 안 됐을지라도 혹시나 암흑의 시기가 오더라도 정말 센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 질문지에 있습니다. 6번 질문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 되신다고 한다면 네. 암흑의 시기가 도래할 거거든요. 근데 암흑의 시기 전에 이제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놓은 사람이랑 암흑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안 담아놓은 사람이랑 암흑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의 자산 차이는 더 커질 거거든요. 이후에 더 어려워지든 조금 어려워지든 지금은 담아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증가됐고 실물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징벌적이든 어쨌든 세금을 많이 갖고 있든 하든 안 하든 실물 자산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기가 몇 년 지나고 났을 때 내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냐, 자산이 하락했냐, 상승했냐는 그 차이로 이제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뜯기는 것보다 자산 증식이 훨씬 더 빠를 거거든요. 그쵸.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 세금이 그런 식으로 양도세 뭐 90% 100%. 90% 100% 때린다 하면 안 팔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인천에 막 그 임장을 막 많이 다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면서 임대를 놓는, 그러니까 전세를 돌리든 월세를 돌리든 주택임대 사업자로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임대업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세금이 올라갈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임장을 되게 그거와 관련해서 되게 밀도 있게 다닌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마음이 길게 보고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세금이 올라간다? 아 그래? 뭐
10년, 20년 버티면 되지. 10년, 20년 강산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난 어떻게 해도 집을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에게 표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 남편 지인분들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재산세 많이 낸다고 앓는 소리를 했더니 당연히 내야지. 그러면서 약간 되게 꽃이다. 네. 아예 꽃이다. 저 적폐 이러면서. 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팽배해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본다고 한다면 어차피 세금은 여러분들도 이제 정책에 따라서 세금이 완화되고 규제가 심해지고 이런 게 그것도 이제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처럼 규제도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거든요. 정말 뭐 100년, 200년, 10년, 20년 계속 규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기가 확 꺼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막 하락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도 어쩔 수 없이 낮춰도 현실화 한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현실화하면 그것도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세수가 줄죠. 그죠. 세수가 줄죠. 그럼 정부가 세수가 주는 걸 원할까요?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도 실물 경제 자체도 같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그런 식으로 암흑기가 와도 세금이 완전 징벌적이어서 막 90% 100%뭐 되고 암흑기가 그리고 세금적으로 부동산에 암흑기가 와도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세수가 주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보유세가 증가할수록 다주택자가 유리하고 다주택자가 돼야 되는 이유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해서 올렸는데 네. 그 이유 예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사 먹잖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정말 재료값이랑 뭐 유통비랑 이런 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변하지 않았는데 아이스크림에도 세금이 붙는 거 아시죠? 그 아이스크림에 관련된 세금만 올랐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올리죠. 즉 세금이 오른 것만큼 올려야지. 안 올리면 본인이 손해를 보고 그럼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이 오르면 그만큼 또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 소주 맥주 값도 왜 세금은 뭐 몇십 원, 몇백 원 오르는데 1,000원, 1,500원씩 올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이 그거를 다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제작자는 소비자한테 그거를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고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요새는 막 그거를 왜 세입자한테 전가하냐,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만 그걸 제작하는 그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이랑 소비자랑의 그런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자유로운 그 시장 경제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사실. 네, 이제 그걸로 이해되는데 이거를 이런 적폐, 나쁜 놈들 집주인 너는 여유 있는데 왜 그렇게 라고 하면 그 괴리감을 극복해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최근은 아니죠. 좀 됐죠.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성락 교수님. 저는 진짜 기가 막히지. 저는 그 로베스피에르의 우유파동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긴 한데 그거를 정말 현실에 맞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를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친구분한테도 그런 책 좀 권해주세요. 읽지도 않겠지 사실. 규제의 역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네. 최성학 교수님이 쓴 책 정말 괜찮고 인터뷰도 했었죠. 제가 그 책 보고. 아 진짜요?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책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그거 한번 재밌거든요. 사례가 계속 나와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례잖아요. 다 사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가정이 아니고 네,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후레이 TV 최성락 치면은 인터뷰가 한 3-4개 정도 있고요. 책도 한번 꼭 같이 읽어보시면은 재밌습니다. 네. 네, 그 확 느낌 확 오죠. 그렇죠. 그 암흑의 시기 이때 양도세 100%, 불로소득 전액 환수 이렇게 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고압이나 약간 조정? 약간 조정? 근데 이전에 2-3년 전 가격으로 회기? 절대 기대할 수 없죠. 약간 그런 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드모트네. 그분이 되시면 집값이 반토막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열렬히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본인 일반인,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값이 반값이 됐어. 그럼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할 거야. 사겠어요? 안 사겠죠. 더 기다리겠죠.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안 사죠.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다리는 거죠.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은 이래서 안 사고 저래서 안 사요. 집값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어. 올라서 안 사. 올라서 안 사. 근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안 사.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흑기가 와도 불로소득 절대 안 돼. 양도세 90% 100%다 가져가. 사람들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다 증여가 또 더 증가하게 증여로 다 돌리겠죠. 증여로 다 돌리고 세수가
하락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팔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 정말 급한 사람만 한두 건 거래돼서 가격이 약간 조정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죠. 근데 막 활발히 되면서 가격이 쭉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려고 한다면 매물이 쏟아지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물건들이 하나 두 개 거래되면서 가격이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가격과 하락과 이제 상승을 반복하는 식으로 가는 건데, 정말 1년에 한 건 거래됐는데 2, 3천 떨어진 가격에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 반영이나 그래프에서는 떨어진 거로 보이겠죠.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거로 볼 거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암흑기가 오면 어차피 지금 공급이 2025년까지는 안정적으로 되기 어렵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묶었다. 그럼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볼드모트가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이게 게 보유세. 보유세를 30%씩 때리자. 한번 죽어봐라. 그렇죠. 안 내놓을 수 없게. 그럼 국토 보유세. 네,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약간 징벌적, 정말 징벌적 과세를 하면 내놔야지 뭐. 30% 40%.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유세를 그렇게 높였어. 그럼 세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가 다시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결국 가져가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주거 비용인 거예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비용. 그래서 만약에 무주택자다. 근데 난 전세 살고 있어. 근데 이제 임대인이 그런 식으로 세금을 30% 맞았어요. 보유세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세를 올려. 전세를 올려야죠. 전세를 올리면 이 세입자가 근데 물건이 없어. 지금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없잖아요. 그럼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요. 그럼 그 돈으로 이제 보유세를 우선 내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입자분은 어때요? 전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든 전세금을 거기 다 본인의 자산을 다 때려붓든 본인 돈을 넣어가지고 주거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거 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결국 세금이 높인 거를 본인이 그거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1주택자다. 그럼 나는 전세금은 안 올려줘도 돼. 근데 보유세가 올랐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세금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본인 월급에서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하면서 막 띠끼는 거지 계속. 그렇죠. 그러면 본인 생활비가 만약에 한 달에 생활비가 월급이 300만 원이어가지고 그 생활비 중에 일부를 이제 주거 비용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재산세라던가 뭐 종부세라던가 이런 걸로만 내고 나머지는 쓰고 있었는데 그게 올랐어요. 그럼 월급에서 세금으로 내야 되는 비중이 더 증가한 거죠. 근데 본인은 그 세금을 해지할 만한 다른 수입 라인을 안 갖고 있잖아요. 1주택자니까. 그러면 본인의 생활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금이 증가함으로써 인해. 근데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냐? 본인이 실거주하는 집이 그런 식으로 보유세가 증가해서 세금이 증가해서 월급에서 일부 떼줘요. 근데 나는 다른 집을 갖고 있어. 근데 다른 집들도 다 세금이 올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집들이 세금이 오르는 거를 주거 비용을 내는 그분들이랑 나눠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한테 되돌려받는 금액으로 세금을 해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버텨가지고 나중에 그런 징벌적 세금이 경제에 안 좋다라는 거가 인정이 돼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인정이 돼서 이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다. 그럼 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반값이 되고 그럴까요? 아니죠. 한 개 한 개씩 이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안 가진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지금 막 세금 이렇게 징벌적으로 무섭게 한다고 하면 누가 집 사겠어요, 무서워서. 안 갖고 있겠다 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금이 증가하네? 세금 내는 거 아까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세 살거나 집 하나만 갖고 있을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멀리 보게 되면 이제 실물 자산의 측면,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책의 변화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한다고 쳐요. 가정입니다. 언제까지나 너무 싫다. 막. 가정인데 메디테라님도 다주택자이시니까 이 보유세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계속 부담이 지금 있죠. 매수를 하고 계신데 지금이 7월이 재산세 납부 달이잖아요. 한번 휘청했어요. 월급이 그냥 날아가 몇백이 그냥. 이렇게? 네, 몇백이 그냥 날아갔어요,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뭐 버는 거 없이 그냥 막 내야 되니까. 근데 제 하반기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한 지 지금 한 7년 정도 됐잖아요. 6, 7년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팔 물건이랑 만기가 되는 물건이 계속 돌아와요. 4년까지는 그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은데 그 이후 되면 좀 가격이 커져요. 올해 그렇게 해서 만기가 되거나 이제 팔거나 할 물건들이 올해 한 1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하반기에 이번에 다 재계약서를 쓰거나 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은 재계약서를 써서 이제 5% 인상을 받거나 아니면 이사 나가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이제 새로 전세를 맞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왕창 들어오겠네요. 전세 새로 맞추면. 그쵸.
그런 돈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너무 티가 안 나요? 너무 티가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거 회수해가지고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저는 좀 또 대출, 그 실거주집 대출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해지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둘러오는 거를 이제 쟁여놨다가 대선 때 기회가 있으면 또 쏘세요. 준비하시고 네. 쏘세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 자금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반기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세금이 올라서 회수되는 금액들만 해도 그러니까 한두 개 갖고 있으면 되게 미미할 수 있는데 좀 여러 개 갖고 있거나 그런 금액들이 또 최근에 전세가가 진짜 많이 오른 애는 그렇잖아요. 갱신 청구가 쓴 애는 3억. 안 쓴 애는 6억 막 이렇게 될 때 한 단지 내에서 그렇게 될 정도로 억대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 나가신다는 분이 한 분 너무 감사하게도 그 전세가 억 단위로 올랐더라고요. 회수되는 금액이 그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세금이 팔지 않아도 금액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보유세 끄떡 없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버티기를 하는 거고 가능하네.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충분히 하는 가능하네. 거고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버티기를 어떻게 하냐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실물 자산을 어떻게 본인 걸 지키면서 이제 암흑의 시기를 버틸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버티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막 이렇게 나오면 또 막 반영해가지고 또 막 한단 말이에요 정책에서. 그래서 요새는 좀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기가 좀 참 국토가 보고 있는 채널이잖아요. 저희가 또 직방으로 보고 있죠. 또 이거 막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뭐 신규 계약 전세까지 막는 이거는 사실 막을 수도 있어. 내년에는 막을 수도 있어. 막을 수도 있어. 암흑의 시기가 왜냐하면 되면. 봐보세요. 내년에 암흑의 시기가 왔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과대정당도 일정 기간 남았죠. 2년, 1년 뭐 이렇게 그렇죠. 남았죠. 예. 암흑의 시기가 도래할 수 있는 분이 당선이 됐다. 그럼 그 시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과대정당에다가 그분이 되셨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세금적인 거나 뭐 정책적인 면이나 끔찍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어떤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환상의 나라가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유지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조금 저는 걱정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 암흑의 시기를 버티면 밝은 미래 이런 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새 희망을. 5년 단임제라 좀 다행이네요. 미국 같으면 8년.